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에 더 글로리를 비롯해서 모범택시2 등 이른바 사적 복수를 다룬 국내 드라마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의 배경에 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 이 대중들이 복수극에 열광하는 현상, 그 이면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침을 깨우는 이슈 한 편 같이 들으실래요? 등 토닥이는 토요일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종합인문 교양 개간지죠. 황해문화의 전상원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성호입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더글로리 파트 2는 공개 첫 주에만 누적 시청 시간이 1억 2천만 시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2배나 많은 시청 시간이라는데요. 또 2주 연속 비영어권 드라마 세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거 너네 범죄야!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왜 없는 것들은 인생의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학교 폭력을 나중에 어른이 돼서 되갚아주는 내용인데요. 미용기구로 몸을 지지는 드라마 속 폭력. 지난 2006년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구멍이 들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예리한 도구로 긁힌 상처가 났고 미용기구로 지진 왼쪽 팔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가해자는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만 받았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드라마의 복수극이 허황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 이른바 사적 복수 내지 복수 대행,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복수 대행 서비스죠. 더 글로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사적 복수를 하는 거고. 근데 사실 따져보면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액션은 거의 대부분이 사실 사적 복수물이에요. 따지고 보면 스토리 라인,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특별할 것도 없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그 사회성이 되게 그러니까 강한, 현실 밀착도가 되게 높은 측면에서 이거 좀 약간 도드라진다. 그냥 무슨 뭐 갑자기 액션 히어로가 나와가지고 그냥 뭐 다 그러니까 쫙 그냥 평정 이런 그 흔한 그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인기를 되게 많이 끌고 있는데, 우리 두 분께서 이 복수물, 복수 혈전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 어떤 걸 꼽아주십니까, 우리 전성원 편집장님은? 그 사실은 그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나 무슨 뭐 그거에 나왔던 11호나 뭐 이런 류의 영화들을 저는 이른바 자경단 영화라고 그렇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영화들도 큰 범죄에서 보면 이와 같은 이제 사적 복수를 다룬 영화 중에 속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요.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이런 어떤 사적 복수를 다룬 그런 영화 중에 하나로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물론 영화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지만, 그 어린 이제 그 소녀가 이제 그 매매춘 업소에서 있고 그 택시를 자기 택시를 탔는데 그 포즈가 와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그 꾸깃꾸깃해진 돈을 던지면서 꺼져 뭐 이런 식으로 뭐 볼 일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뒤부터 복수를 꾸미고 결국에는 사적으로 응징을 하는 거죠. 응징을 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이거 하게 된 계기는 사귀던 사람한테 차여서
실수를 해서 차이죠. 그러고 나서 하룻밤 사이에 사적 복수를 했을 뿐인데도 공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는 네. 그런 비스무리한 스토리 영화가 덴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이퀄라이저인가? 거의 비슷한 영화 네, 아니에요?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영화들이 사적 복수와 자경단의 상상력을 다루고 있고 뭐 말씀하신 택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네오느와르 장르라고 하거든요. 네오느와르라고 하는데요. 느와르 장르가 이제 남성의 불안 이런 걸 다루는 장르인데 베트남전 이후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장르가 네오느와르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트남전이라고 하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명분 없는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실망,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실망과 불신 이런 거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적 복수나 자경단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 외부에서 활동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적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SBS 드라마였는데요. 2012년쯤에 나왔었던 드라마고 손현주 배우가 이제 딸을 잃은 형사를 연기하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죽음 뒤에는 이제 정경유착과 엄청난 권력의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 드라마가 재밌었던 건 이 드라마까지는 어떻게 정의가 구현이 되냐면 언론에 이 사건이 노출이 되면서 법정으로 가는 걸로 드라마의 정의가 구현이 돼요. 기존 시스템을 통해서 네. 해결하는. 그렇죠. 근데 2012년까지는 이 상상력이 가능했는데 201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법정을 아무도 안 믿거든요. 판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도 이제 판사가 막 비리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201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와 맞물려서 대중들이 이제 시스템을 믿지 못할 때 그렇죠. 사적 복수 얘기가 인기를 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액션 장르에서 많이 보는 사적 복수물은 말 그대로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어떤 그런 스토리. 근데 이거 저희가 이제 오늘 하면서 더 글로리나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도 일단 사건을 가지고 극화한 경우가 되게 많고 더 글로리 같은 경우는 어찌 본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다뤘기 때문에 이제 반영이 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현실 밀착성이 되게 높다. 이 점에서는 더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대중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 카타르시스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통쾌하잖아요.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영화들도 결국에 보면 그런 류의 영화들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사고 치고 사람 많이 죽이고 근데 나중에 보면 예를 들면 테이큰 같은 영화 보면 1, 2, 3 인기가 있어 계속 나왔는데 저 사람은 그 온갖 소송에 시달릴 텐데도 그 뒤에 멀쩡하게 다 잘 다녀. 그럼 그런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왜 저런 작품에서는 그런 개연성을 묻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복수심 자체가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에게 원래 내재되어 있는 유전자 안에 있다라고. 예. 그리고 그만큼 이제 원초적인 감정인데 왜 그러면 우리가 법도 없고 뭐 이런 사회를 늑대의 시간 뭐 이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사회가 안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복수를 한다고 했을 때 공격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나면 항상 반대로 또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로 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가능하면 서로 이른바 피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 본능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답답함, 응어리짐이 한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영화나 대중 어떤 매체에서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쾌함 같은 것들이 있는 건데 과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이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받은 만큼 갚아줄 수 있다. 근데 이 받은 만큼 개인이 갚아주는 걸 금지하기 시작한 게 근대 사법체계의 핵심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해서 이 범죄의 어떤 경중을 가늠하고 우리가 대신 갚아줄게. 가 됐었던 거죠. 근데 근대 초창기에는 이거를 이제 광장 같은 데서 막 처형을 하고 이러면서 약간 통쾌함을 줬는데 이제는 모든 처형이나 처벌이 사실 비가시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는 건가? 내 이 억울함이 잘 풀리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좀 있는 상황에서 스크린이 이제 제2의 공간처럼 그거를 풀어주는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 사회에서 사적 복수의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한 즈음이 되게 흥미롭게도 음모론이 인기를 끌던 때와 맞물렸다는 것에 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말씀드린 그 2010년대 초중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막 답답하고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꺽 커지면서 정치 혐오와 함께 정치의 팬덤과도 맞물리던 그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정치나 우리를 대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를 대의하지 못하고 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제 감각과 함께 이 같이 인기를 끄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서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정치적인 서사가 사적 복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법에 보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사적 복수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에게 그 해를 가했을 경우는 법을 통해서 징치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사적으로 복수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먼저 그 고상한 표현으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모범 택시라든지 더 글로리에서 이제 그 발견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력구제나 위탁구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기존 어떤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더 나서 입법까지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겠죠. 이거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에 있어서는 뭔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회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어떤 수사법,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불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법원에 대한 불신까지 깔려 버리다 보니까 나타나는데, 우리가 현실 영역으로 돌아서 보면 석궁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판사를 향해서 했던. 그다음에 최근에 그 권경애 변호사 그 불출석 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잖아요.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판사를 향해서 석궁 테러를 가했다.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모아졌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어찌 보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판사, 더 나아가서 피해자한테 조력을 주는 변호사에게까지도 상당한 어떤 불신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 사건 기억이 나는데 2007년 1월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석궁 테러 사건은. 그리고 또 그 석궁 테러 사건의 범인이 이제 전직 대학 교수였죠. 그리고 그분이 2012년에 이제 만기 출소해서 책을 하나 냈어요. 예. 판사 니들이 뭔데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이거 영화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러진 화살. 예. 그래서 여기 책 표지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이란 폭력을 빌리려고 법원을 찾는 거다. 그런데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법원의 잣대가 뭐냐?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짓거려대는 너희 판사들의 말이 법원의 잣대냐? 아니면 법전에 규정된 법 조항이 법원의 잣대냐? 법전이 니들의 잣대라면 공개 TV 법리 논쟁이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속에 사실은 그런 것들, 어떤 법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판사가 내리는 판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법원의 판단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전직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고, 자기가 판단하건대 이거는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의론이라는 책 아시죠? 너무 유명한 책인데 그 롤즈라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상적인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면 거기에서의 부정의한 법이 어느 정도의 부정의를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시민에게는 일반적으로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악법도 법이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도껏이라는 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 판결을 보면서 이제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유죄를 때려야 되는데 왜 무죄 판단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수준이 아니라, 유죄 판단을 내렸고 양형을 결정을 했는데 양형이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솜방망이 판결이다.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아까 그 손희정 평론가 잠깐 했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그러니까 해당하는 응보성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벌의 가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불만이 여기까지 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는데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 교수가 너무 억울해서 했었던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감치 7일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법정 모독은 네, 또 법정 모독은 굉장히 또 엄격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평가 있었어요. 너무 한쪽의 편만 이제 들어서 영화를 만들었고 사법부가 타락을 해서 괜한 사람이 누명을 썼다라는 메시지를 준다. 이게 문제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 이제 석궁 사건과 부러진 화살 둘러싼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 그때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 너무 사법부를 몰아간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터졌냐면 재판 거래가 폭로가 됐어요. 사법농단 사건. 네. 그래서 와 이게 음모론처럼 사실 등장했었던 영화인 건데 이 음모론이 계속 다른 방식으로 확인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그렇다면서 1 더하기 1을 넣으면 반드시 2가 나오는 굉장히 수학적 판결이라고 판사들이 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예컨대 뭐 김학의는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1 더하기 1은 2로 나오는 수학이라고 하는 거를 믿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우리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사건 자체도 원래는 전두환 씨의 동생 정경환 씨가 그 이른바 새마을 그걸 하면서 돈을 공금을 많이 횡령을 했고 그걸 했는데도 재판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단 말이죠. 그거에 불만을 푸는 사람들이 탈옥 사건을 일으키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실하게 모든 사례별로는 보았을 때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역시 돈이 있으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돈이 없으면 장발장처럼 빵 하나를 훔쳤을 뿐인데 중형을 선고받는구나. 이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사법부나 어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또는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이 점점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거는 여기서 굳이 분석할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변호사나 판사 부분부터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게 이 그 두 주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사법의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어떤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고 판사라는 거죠. 법원이 스스로를 인권의 최후보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너희들마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심리가. 그 저는 권경의 변호사 사건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회가 만물이 사법화되어 있잖아요.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문제고 사법이 너무 큰 힘을 가져버려는 와중에 사법이 정치화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인데 만약에 그게 권경애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에 이렇게 언론들이 달라붙었을까라고 질문해보면 전 좀 의심스럽거든요. 권경애라는 변호사의 정치적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많은 관심이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법의 정치화도 너무 걱정이 되는 동시에 또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이 너무 힘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 사회 법조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 없으면 정치가 안 돌아가고 변호사 없으면 방송이 안 돌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권경애 변호사 사건을 보니까 본업에 충실하지 않은 법조인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네,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냥 뭐 자기 일종의 자영업자처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법 제1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권 옹호와 상해 정의의 실현을 감당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법정에서 그 형사 사건이나 이런 거 대리인하려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선 변호사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96년부터 법무부로부터 이제 변호사 징계권이 이제 대한변협으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래서 변호사들의 어떤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4년마다 징계 사례집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4년 전이 2020년에 이제 나온 건데 여기에 따르면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발생한 변호사 징계 사례가 모두 22개 유형의 541건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그 전에 나왔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어떤 그 징계 사례 보면 15개 유형의 149건이었던 것하고 비교해도 3.6배 거의 이제 4배가 증가한 건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광고 규정 위반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른바 이제 권경의 변호사 사건하고 비슷한 불성실 변론 같은 거 있죠. 예. 이게 성실 의무 위반인데 이게 전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먼저 변호사 판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핵심은 검찰과 경찰 아니겠습니까? 요 얘기 이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죠. 토닥토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손희정 영화평론가, 전성원 황해문화 편집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영화 감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희정 평론가께서 골라오셨는데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사실 제가 권경의 변호사 사건을 뉴스에서 듣고는 정말 박주원 학생 유가족이 석궁을 들고 찾아가도 할 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안 되는 일이고 네. 뭐 시선 집중에서 어머니 나오셔서 인터뷰하셨지만 굉장히 현명하고 단단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근데 도대체 그 억울함, 그 마음, 그 분노를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작품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감독으로 손꼽는 감독이기도 해요. 마틴 맥도나 감독이 연출하고 프란시스 맥더먼드가 주연을 한 쓰리 빌보드입니다. 뭐 제목이 빌보드 들어가고 음악 영화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 빌보드가 5개 광고판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쓰리 빌보드. 자, 그냥 거두절미하고 영화 감상 짧게 하고 이야기 좀 한번 이어가 볼까요? So Mildred Hayes, why did you put up these billboards? My daughter Angela was murdered 7 months ago. 폭행을 일삼던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살던 밀드레드. 어느 날 그녀의 딸 안젤라가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죽은 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밀드레드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마을 외곽에 있는 3개의 대형 광고판에 광고를 싣습니다. 그 광고판에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고발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는 곧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언론까지 나서 이를 취재하자 마을의 경찰서장 월러비와 경찰관 딕스는 무능한 경찰로 몰려 온갖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월러비 서장이 여러 이유로 심적 고통을 받던 와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여파로 딕슨이 해고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영화는 뻔한 결말을 거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여러 차례 전복시키며 스토리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결국 밀드레드는 딕슨과 함께 직접 총을 들고 범인을 잡으러 나섰는데요. 복수에서 시작해 위로를 이야기하는 오늘의 영화 쓰리 빌보드였습니다. 네, 두 분의 감상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성현 편집장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전에도 봤었는데요. 오, 영화 많이 보신다 우리 편집장님 진짜. 네, 많이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문화생활을 많이 영위하시네. 네, 문화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이 배우에게 굉장히 꽂혔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노마드랜드에서도 보고 완전히 이 배우의 팬이 된 경우인데 저는 뭐 이 영화에서 굉장히
뻔한 내용일 것이다라고 사실 추측을 했어요. 처음에 볼 때. 그러니까 딸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 엄마가 이제 복수를 하려고 나섰는데 그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되게 미국에서 아무리 그 독립적인 스타일의 감독이라도 그걸 법을 뭐 어겨가면서 하는 걸 막 지지하거나 응원을 보내는 영화를 못 만들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 나올지는 알았는데 그 과정에 이르는 어떤 디테일한 묘사랄까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설득되지 않을 수 없게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는 윌로비라는 일단 그 경찰서장의 모습에서도 감동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딕슨 사람을 존경하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또 밀드레드도 역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이건 영화는 캐릭터를 정말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손희정 평론가는. 이게 지금 캐릭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마틴 맥도나라는 감독이 연극 연출 출신이거든요. 예. 제2의 셰익스피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요? 이게 왜냐하면 런던 웨스트엔드라고 극장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웨스트엔드에서 작품 4개가 동시에 걸린 연출가가 셰익스피어하고 마틴 맥도나 둘밖에 없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캐릭터끼리 부딪히면서 벌어지는 얘기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성이 엄청나게 잘 살아있는 작품들을 만드는 그런, 이제 그것도 스크린까지 옮겨와서 만드는 그런 감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에 집중하고 연기 연출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어서 이 3빌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란시스 맥더먼드가 그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고요. 딕슨을 연기한 배우도 이제 나무조연상을 받는 이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재미있었던 건 이게 실제로 마틴 맥도나 감독이 20년 전쯤에 미국을, 이 사람 아일랜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여행을 하다가 실제로 이거랑 거의 흡사한 내용의 빌보드판을 본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알 수 없었고 이걸 이제 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엄마의 이야기로 해석해 온 거죠. 근데 뭐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석은 전혀 새롭지 않은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영화에서 엄마가 사적 복수를 하면, 여자가 사적 복수를 하면 보통 다 딸 이슈거든요. 혹은 아들 이슈거나. 저도 퍼뜩 떠오르는 국내 영화도 있네요. 여러 편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는 자식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폭주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야기가 꾸려지는데 사실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전혀 어떤 스테레오타입도 따라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성근 편집장이 이제 캐릭터를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아주 단순한 선악 이분 구도가 없죠. 그러니까 선하고 억울한 피해자와 악하고 뻔뻔한 수사관, 뭐 이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또 다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고, 또 다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이 인물 묘사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삶의 복잡성인 것 같아요. 삶의 복잡성이고,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영화에서 왜 3번의 방화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밀드레드의 딸이 이제 불타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3빌보드를 누군가 태워버리죠. 누가 태웠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밀드레드는 경찰들이 태웠나 보다. 경찰서에 불을 지르잖아요. 이 3번의 방화가 가지는 의미들이 다 복잡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 3개의 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폭력으로서의 방화가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시끄럽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싶어하는 방화라는 게 있는 거고, 이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한 방화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3개의 방화가 다 의도와는 다른 어떤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제가 자경단 영화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적 복수를 다룬 영화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그리고 사적 복수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억울하지만 그거에 대한 사적 복수를 행하는 과정에서 역시 또 죄 없는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죄 없는 피해자를 또다시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히어로물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걸 안 담고 있는 영화들은 그냥 액션물이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면 역시 조금 진지한 영화가 되는 건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제가 이제 윌러비 이제 경찰서장 이야기도 했고 뭐 여러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윌러비가 일단은 어떤 수사 책임자이지만 동시에 좋은 사람이잖아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있고 자기 이제 가족들에게도 헌신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3통의 편지를 이제 보내죠. 보면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한 통의 편지가 있고 내가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말 막무가내인 자기 부하 그 미국 남부 지역의 전형적인 백인 경찰의 모습을 보여준 그 나무 조연상을 받았다는 딕슨에게도 이제 너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라는 조언을 또 하나 보내주고 역시 또 그 밀드레드에게도 이제 어떤 위로랄까 그런 걸 보내주면서 하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죽음에 이제 선택하게 되는 과정에서 밀드레드의 어떤 막무가내의 복수심 증오가 역시 세상을 불태워버리는 것으로 나타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감독이 이야기하려는 메시지가 거기에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증오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윌러비의 말이고 그리고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전 남편도 참 철딱서니가 없는 사람이지만 전 남편의 애인도 굉장히 뭐랄까 해맑은 사람이죠. 네, 뇌도 맑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잡지에서 보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잖아요. 분노는 더 큰 분노를 야기할 뿐이다. 이런 멋진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밀드레드도 역시 변화하고 딕슨도 변화를 하죠. 그게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된 부분으로만 한정을 한다면 저는 그 막판에 그 메시지가 집중 몰려 있다고 보는데 딕슨이 진범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 터지면서까지 그 진범으로 간주된 사람의 DNA를 확보를 하잖아요. 진범임을 확실하고 그런데 DNA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자, 그 다음이 거의 이제 그 영화 이제 결말인데 딕슨이 엄마한테 제안하잖아요. 찾아가자고. 그러면서 딕슨이 소총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차에 싣고. 그런데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딕슨이 물어보잖아요. 엄마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쉽게 하면 이제 한번 가서 보고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저는 담겼다고 보는 게 첫째는 기존의 사법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었던 사람이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렇죠. 그게 아니면 딕슨이 소총 들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얘 찾았으니까 가봅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냐면 DNA 검사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한 미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깔려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는 오픈 결말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여기에 되게 재미난 부분이 있다고 본 게 자, 이게 사적 복수를 암시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결말이. 그게 정 아닐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진범이 거의 그러니까 그 딕슨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강간한 건 확실해. 예. 멘트를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적 복수를 연결해야 되는데 엄마는 뭐냐면 뭐 이제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 이야기에는 복수가 아닌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갖는 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기 깔려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큰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문제는 그것이 꼭 이것이 복수를 향해 가는 일관된 어떤 그 스토리라인을 따라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어찌 본다면 엄마도 죄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딸 그렇죠. 딸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그렇죠. 그 죄의식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데 그러려면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복수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털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저기 뭐냐면 하는 걸 봐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여기에는 이제 함께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 아니냐.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어서 이 글 저 글 이제 다른 비평가들의 글을 찾아보는데 이런 식의 해석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제이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딕슨이 생각하기에 범인이라고 예상했던 사람, 그다음 DNA도 매치가 안 됐고 심지어 밀드레드의 딸이 죽었을 때 미국에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해외가 있었다. 해외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서 밀드레드의 딸이 죽은 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누군가를 죽였다는 이제 사실이 드러난 부분이 약간 숨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딕슨이 강간한 건 맞다라는 그 강간한 건 맞다면 바로 그 네. 대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적 복수를 넘어서 일종의 정의 구현에 가깝다. 그러니까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사람에 대한 이제 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여지가 사실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나라면 이 세상에 태어난 남자들 다 뒤져서 DNA 대조하고 정확히 일치하면 죽일 거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보면은 유사 범죄나 뭐나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딸을 직접 죽인 범인은 아니지만 다른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라면 내가 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징치하겠다. 이런 거로 가면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여기 이거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감독도 열린 결말로 끝낸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는 게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매일매일 처리해야 되는 고지서를 처리하느라 사람들이 혁명을 못하는 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복잡하고 뭐를 하나 법정에서 해결을 하려면 몇 년씩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가까이 있는 소총을 잡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게 되게 복잡한 영화인 게 짚을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검찰이나 경찰이 뭔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할 때 음모론을 많이 펴요. 그렇죠? 여기 뭔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영화로만 한정한다면 여기 있는 경찰들은 할 만큼 했다라는 거잖아요. 할 만큼 했는데 증거를 찾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찰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경시했거나 내지 다른 이유를 가지고 회피했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런데 너무 그 유족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여기에 사실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게 전부 다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스리빌보는 사적 복수 드라마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밀드레드는 계속 경찰한테 요구해요. 시스템 안에서 제대로 해결해라. 그렇죠. 시스템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거죠. 시스템의 무능을 묻고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으니 유능해져라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권경희 변호사 사건이랑 맞닿아 있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박주원 학생 유가족은 시스템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정확히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의 어떤 한 요소가 지나친 무능이든 뭐 지금 또 음모론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저는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뭐 하여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게 영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서초동 가보시면은요 1인 시위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팻말 이런 것들을 몸에 걸치고 아무아무게 검사를 규탄하고 뭐를 하는 이런 그 억울한 피해자 스스로 생각하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주어지는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수사 결과나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깔고 그러니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특수한 사례에 어떤 그 노출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의 본질이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드라마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고 싶다는 욕망의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죠. 나는 이해가 안 될까? 난 정말 뭐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걸까? 그런데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납득시켜줘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글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 뭐 시스템이 모두 한 명 한 명에게 다 만족스럽게 작동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그 정의로운 얘기하신 것처럼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면 까지 밖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한편으로 또 돌아봐야 될 거는 시스템이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는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럼 사회가 어떻게 만져줄까 그러니까요. 또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맨 마지막 장면도 저 너무 사랑하는데 밀드레드와 딕슨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가해하고 서로가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 이해하는 순간이 탁 하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밀드레드가 그렇게 경찰한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건 이 경찰이 어쨌든 뭐 상대방의 얼굴을 핥혔던 뭘 했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약간 위로를 받은 것 같거든요. 물론 내가 너에게 이런 가해를 했다라고 하는 죄책감도 있지만, 근데 이 영화는 진짜로 보면 보기 나름인 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딕슨이 DNA 그 감식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하면서 소총 들고 나간다라는 것은 심지어 사법 체계에 있던 당사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부정했다라는 걸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열린 결말이긴 했지만 이 진범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두 사람이 찾아가는 장면에서 끝나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사적 복수의 가능성도 열어놓은 걸로 해석을 한다면 이 영화는 어찌 본다면 기존 사법 체계에서 모든 것들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사적 복수까지 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감독은 아주 그 중층적인 메시지를 깔고 있다 이 영화에. 그래서 명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틴 맥도나 감독이 또 아이러니의 감독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런 점이 엄청난 역설을 풀어놓고 관객들에게 사유하라라고 요청하는 생각거리를 거죠. 많이 던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그래서 기존 사법체계 호소에서 안 됐을 경우에 여론의 호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여론이 등장을 해요. 근데 조변석계 하는 여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세 개의 광고판에 경찰을 비난하는 광고를 쓸 때 엄마 편이었다가 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다면은 서장 편을 들면서 엄마에게 어떤 막 그 눈을 부라리는 말 그대로 조변석계하는 여론. 과연 여론의 의지에서 뭐가 풀릴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추적자를 생각해 보면 그 아까 SBS 드라마요 손현주 배우님 나오는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온라인 SNS 같은데 이제 어떤 동영상 같은 폭로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론이 확 일면서 법정으로 가거든요. 근데 더 이상 여론에 기댈 수 없는 세대가 돼버린 게 이런 음모론을 확장시킨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론이라고 하는 게 조변석계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갈려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여론의 어필에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을 거다. 내 옆에 있는 동료 시민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또 10년 전하고 또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 여론전이 굉장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미투라든지 뭐 땡땡견의 성폭력 폭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이제 물결처럼 왔을 때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고민했었던 것이 이거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쉽게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얘기했었던 건 속도를 어떻게 늦출 것인가가 좀 가속 차분하게 사회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매체 구조상 쉽지가 않고. 근데 저는 또 그 한편으로 이런 것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검찰과 경찰이 신경을 안 쓰던 사건이 여론에 올라타가지고 사람들이 입결이 오르내리면 그때 가서 뜨거 해가지고 뭐 수사팀 꾸리고 맞아요. 뭐 인력 투입하고 그래 사건 풀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수사 의지가 정말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안 풀었던 것도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신이 쌓이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참 그래서 여러 가지로 A다, B다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토닥토담 시간이 너무 좋은 게 질문들을 만드는 걸 참 요즘 한국 사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질문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질문을 잘 만드는 코너 아닌가? 이런 약간 자부심을 느껴보면서. 근데 하여간 뭐 포괄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다음에 국가의 형벌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긍하고 순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갖고 있는 공정성,
동등성이라고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근데 과연 그게 지켜지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만들어내는 명언 가운데 하나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네. 이런 인식이 공유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사적 복수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유혹 내지 그거에 대한 열광 이런 것들은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그것의 하나의 지금 증상이 결국은 드라마 이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못다운 말씀 있을까요? 네. 그 우리가 법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는 구현될 수가 없겠지만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도 이제 저희가 좀 도달하려면 거의 네. 이른바 사자 돌림 직업군들이 그러니까 어떤 갖고 있는 막중한 책임하고 권한에 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와 견제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기득권 카르텔화되고 기득권 카르텔로 비추는 모습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네, 이 방송을 열심히 들읍시다. 우리 손희정 평론가께서는 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쓰리빌보드라는 영화를 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빌보드를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한국 사회의 쓰리빌보드를 계속 세워가는 것을 공영방송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